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걱정이 많았으나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또 슬금슬금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헝다 그리고 FOMC 이제 슬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미국 파산 이슈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를 세 가지를 보도록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조와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돌파 감염자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공매도는 이때까지 기간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무기한을 허용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공매도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오를래야 오를 수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벌써 목요일이라 생각보다 기쁩니다. 자, 이제 내일만 또 일하면은 또 쉬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내일 장은 좋았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의 경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파월 이르면은 11월 테이퍼링 내년 금리 인상 대세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벽 FOMC 발표가 있었죠. 거기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이르면은 11월에 시작해 내년 여름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겨울까지 종료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짧아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날릴 수 있는 비둘기는 전부 다 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필요하다면 테이퍼링 시작을 더 기다릴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또한 테이퍼링 시작이 또 금리 인상이랑은 완벽하게 다르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시장이 놀라지 말라고 이때까지 심장 마사지를 팍팍팍 해줬는데 여기에다가 우왕청심환까지 매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리 인상이 중요합니다. 테이퍼링을 사실상 올해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번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은 이제 FOMC 내부에서 대세가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점도표에서도 조기 금리 인상이 대세로 부상했는데요. 이르면은 내년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전체 18명 가운데 9명으로 3개월 전에는 7명에서 2명이나 늘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내년에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최소 3차례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부분도 지난 6월보다 한 차례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2024년 3년 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때도 금리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중간값은 1.8%로 그해 최소 금리가 3번이나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를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자, 그래서 올해 연준에서 성장률이랑 인플레는 어떻게 봤나 그걸 봤더니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내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올렸다고 합니다.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은 7%에서 5.9%로 하향이 되었고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은 3.4에서 4.2%로 상향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실업률은 4.5에서 4.8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은 3.8로 전망이랑 동일했고 그 다음에 2023년 예상치 역시 3.5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전망치도 3.5%로 제시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는 매년 3.5%씩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전부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겠죠. 그 현금의 가치가 3.5%씩 내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그랬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벼락거지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FOMC를 정리하자면 테이퍼링은 올해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 여름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인플레이션 전망은 조금 올랐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넘어온 소식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하원 문턱은 넘었지만 미국 초유의 디폴트 우려. 미국의 부채 한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에게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가 부채 증가로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임시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원이 문제라고 하는데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디폴트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 상원은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민주당 50, 그 다음에 공화당 50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법안은 60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화당이 협조 없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미국은 법률로 정한 연방 부채 상한선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국가 부채는 무려 28조 7천억 달러를 넘겼고요. 재무부의 비상재원도 소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자금과 조치가 모두 소진됐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968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오죠. 그러니 그냥 리미트 없이 풀어놓으면 너무나 보기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939년부터 지금까지 90여 차례를 연장을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 부채 한도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지체가 된다면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는 2011년에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한도 조정이 늦어지자 미국 신용 등급이 하향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이게 미뤄졌을 때 당연히 되긴 할 거지만 시장은 지금 떨어질 이유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거의 모든 리스크도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하는데 다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를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2 12월 출시 유력 갤럭시 S가 노트가 된다는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아래 보시면은 예상 렌더링인데 이거는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올해 12월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갤럭시 S22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핸드폰을 보면은 S22, 그 다음에 S22 플러스, S22 울트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S22 플러스랑 그 다음에 울트라 아니면은 울트라만 노트처럼 펜을 포함해서 이렇게 출시를 한다는 거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예상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바로 삼성전자는 지난 10년간 갤럭시 S 시리즈 신작을 연초에 내놓는 전략을 고수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관행을 깨고 일정을 크게 앞당긴다는 것이겠죠.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아이폰 13을 공개한 미국 애플과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샤오미, 오포 같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삼성전자가 조기 출시라는 승부수를 빼든다는 거겠죠. 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나 그걸 딱 봤더니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애플이 출시하고 샤오미가 출시하고 오포가 하고 비보가 하고 이런 식으로 몇 개월간 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화 개봉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블록버스터가 개봉하는데 굳이 같이 싸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삼성전자는 10년간 연초에 내놓는 그러한 전략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땡겨서 너희 거도 우리가 먹겠다 이러한 전략을 쓴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업체인 미국 모바일 전문 매체인 샘 모바일도 앞서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연내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국내 스마트폰 증권 업계에서도 갤럭시 S22 연내 조기 출시를 점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노트가 없어진다고 해서 실망감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냥 S22에 노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의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무슨 일이 미국 소비자 충성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실시한 소비자 충성도 조사에서 올해 14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지난해는 10위였는데 이번에는 14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1등이 어딘가 그걸 봤더니 아마존 온라인 소매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애플 스마트폰이 2등으로 순위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넷플릭스가 3위, 아마존 영상 스트리밍이 5위, 디즈니 플러스가 6위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국내 브랜드 중 현대자동차는 지난해는 18위였는데 이번에는 17위로 한 계단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믿을만한가 그걸 딱 봤더니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미국 내 16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53,000명을 대상으로 잠깐만 이 미국에서 53,000명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차라리 3프로TV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최소한 1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를 볼 때는 통계 대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3,000명을 대상으로 삼성전자는 14위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17위로 랭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시험대 올랐다. 노조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달라. 삼성전자 노사가 다음 달 5일 상견례를 열고 임금 교섭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노조는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연봉 1,000만원 말고 또 뭐가 있는가 그걸 봤더니 자사주 1인당 100만원 상당과 코로나19 경력금 1인당 350만원을 지급하는 이러한 요구도 있으며 이 부분이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매년 영업이익의 25%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하위 고과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을 폐지하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지난 3월에 사내 자율기구인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총 7.5%의 임금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까 봤던 인플레이션의 2배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 6월 SK하이닉스 노사가 기본급 8% 인상안에 합의를 하자. 야 잠깐만, 우리가 삼성전자잖아. SK하이닉스가 8% 올랐는데 우리가 7.5야? 말도 안 되지. 이러한 생각에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걸 보니까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연세대와 그 다음에 고려대 이러한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지금 기리분들이 두 가지에서 놀라셨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까지 삼성전자에 노조가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기본급 8%나 상승을 했다는 거. 아마도 이 두 부분에서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맞는다고 좋아했더니 얀센 접종 후 돌파 감염이 조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더나의 7배나 된다고 하네요. 자, 백신을 맞으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바로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파 감염 확진자 수가 무려 6,000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20대에서 30대 위주로 벌어지면서 젊은 층이 주로 맞은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 감염률이 다른 백신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얀센이 그러면은 이거 돌파 감염에 너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최근 확진자가 20대에서 30대 여기서 일어나니까 마침 2030 세대가 얀센 백신 접종자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백신 종류별로 보자면은 얀센 접종자의 돌파 감염 발생률이 다른 백신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나 그걸 봤더니 0.16%가 된다고 하고요. 그러니 이 말은 얀센 백신 접종자 10만 명이 있다면은 그 중에 161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백신은 어떤가 그걸 봤더니 10만 명당 20명에서 3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6배에서 7배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거겠죠.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얀센에서 돌파 감염이 높게 보고되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4차 대유행이 마침 2030에서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얀센 접종 대상자 중에서 유행이 컸던 영향도 있고 1회 접종이라는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놀랍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확진자 가운데 접종 완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오늘 1000명이 확진이 되었다면 그 중에 10%인 100명 정도가 돌파 감염이라는 거겠죠. 그러니 기리분들 백신을 맞았다고 나는 이제 안전해 이러한 생각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기리씨 가장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꼬북칩. 고객 의견 따라 맛을 바꿨더니 대박. 무려 꼬북칩이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일주일에 한 개씩 팔렸다고 하네요. 자, 오리온의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천만 봉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브랜드 전체가 아닌 단일 맛으로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라고 합니다. 아울러 오리온은 초콜릿 함량을 높여달라 이러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출시 당시에 19.2%였는데 이거를 벌써 24.9%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에는 중국에서도 판매를 개시했고 4월에는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초코 추러스 맛이 잘 되니까 기존에 있던 콘스프 맛, 그 다음에 달콩 인절미 맛도 함께 관심을 맞으며 올해 1월에서 8월 꼬북칩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결국 이제 전기요금을 올렸다고 하네요. 8년 만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상승했다. 자, 한국전력은 올해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1kWh당 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3원이었는데 이제 3원이 올랐으니까 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 따라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가량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 측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4분기 연료비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1kWh당 10.8원이나 급등을 했는데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폭 3원이 작동해 1kWh당 7.8원은 올리지 못하고 3원만 올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에 힘입어 한국전력 제일 처음엔 조금 높이 상승하나 했더니 쭉 미끄러지면서 결국 음전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한국전력도 정말 자주자주 이렇게 공부를 했으나
진짜로 거북이 같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한 3만원 이상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미국 넷플릭스 시청순위 1위 최초라고 합니다. 자,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전체 시청순위에서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미디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기름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저 길이 또 이제 연휴 때 다 봤는데 단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루 만에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째로 넘어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르의 특성상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다는 거, 조금 잔인하다는 거, 그리고 기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거는 뭐 미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아직까지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으셨다면 한번 주말에 2화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 덕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때까지는 안 됐죠. 개인 공매도 주식 상환기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11월부터요.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주식 차익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리고 90일 만기가 도래를 하더라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이 공매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래에 보시면 2021년 외국인의 공매도가 무려 76%를 차지하고 기관이 22%, 그리고 개인은 아직까지도 1.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자면은 야 결국은 우리 개인은 솔직히 공매도 치지도 않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환기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장을 하니까 외국인의 무제한 공매도를 규제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참고로 공매도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2.5% 이상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겠죠. LG디플, 롯데관광개발 이 두 개가 7%가 넘습니다. 그러니 주가가 올라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거겠죠. 하지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이러한 물량이 다시 쇼커버링을 할 테니까 그때는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조금 답답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풍제약, HMM, 금호석유, 삼성중공업, MC넥스, 호텔신라, 셀트리온 이렇게 9개 기업이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중 말고 절대적 금액으로 가장 많은 공매도가 있는 게 누군가 했더니 바로 역시 셀트리온이 1등인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HMM, 그 다음에 3등이 LG디스플레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붙어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혹시 기름들이 이거를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KRX 공매도라고 치시면 바로 나온다는 거, 그 사이트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계 증권사 LG화학 할인 가도하다 목표가 무려 134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 월가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이 LG화학에 대해 현 주가가 배터리 사업 부분 가치의 25% 수준으로 과도하게 할인된 상태라며 목표 주가 134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LG화학이 7% 넘게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스타인이 이렇게 LG화학이 좋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있었던 배터리 리콜 이슈에 대해서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며 회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LG화학 지난번에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조금 유의미한 상승을 해내고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 조금 씁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가 정말 힘이 없이 슬금슬금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안에 갑자기 주가가 7%씩 오른다는 거, 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LG와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시 쭉쭉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버거 등 신사업 순화 실적 개선 지속. 자, 하나금융투자는 23일 신세계푸드에 대해서 노브랜드 버거 등 3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4만원 유지. 3분기 연결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8% 그리고 55.9%나 상승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조 및 베이커리 부분이 견인을 하고 있고 급식 및 외식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특히 급식 매출은 저수익처를 구조조정하는 반면 대형 고객사를 수주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 중이며 외식 적자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더불어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이 8월 기준 100개에 근접했고 연말에는 100개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 플러스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과 그 다음에 대체육 등 신사업도 순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브랜드 버거 가맹사업의 이익 기여도는 올해 10%에서 2022년 내년까지 무려 26%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신세계푸드 지금 현재 주봉을 보시면 올라갔다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만원이 채 안되는데 목표가가 무려 14만원이라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차트를 좋아합니다.
그 말은 이때까지 2배나 급등을 했는데 거기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그 물량을 계속 누군가 산다는 소리겠죠. 그만큼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트만 보고 당연히 매수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면 이 기업의 매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죠. 한번 기르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